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오늘 할 대목은요, 성공 비법, 약수빌라인가요, 요게? 예, 약수빌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선순위 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심스러운 선순위 세입자는, 되게 많죠. 이런 사건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심스러운 선순위 세입자가 어떤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다만 물건 조사 단계 또는 물건을 이렇게 검색하는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선순위 세입자가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선순위라는 것은요, 선순위 세입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돈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죠. 예,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선순위 세입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은 뭡니까? 돈을 다 떼지 않는다는 얘기고, 낙찰자가 낙찰금으로 배당해서 일부를 받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인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웃돈을 얹어줘야 되는, 추가적인 인수금이 생기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순위 세입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겁이 나죠.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좀 더 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역시 이 약수빌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투자할 물건이 있나 찾던 중 최저 가격이 2천만 원대의 빌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초 근저당권자가 2001년 경영 북부 시업이고요. 임차에는 98년도에 김병욱과 2003년도에 김정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01년을 기준으로 하면 98년도에 있는 임차인인 김병욱은 선순위 세입자가 되는 것이죠. 98년 4월 23일이니까 북부 수협보다는 적어도 한 3년 정도 먼저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김병욱 씨의 권리는, 김병욱 씨가 만약에 배당을 다 못 받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새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권리 분석상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김병욱은 확정 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고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인수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김병욱 씨가 확정 일자가 근저당보다 빨랐다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욱 씨는요, 전입만 신고돼 있고 확정 일자가 없었어요.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배당에 참가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병욱 씨의 모든 임차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불리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다 이런 물건은 피해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물건은요, 이렇게 봉춘동에 이렇게 고바위가 있죠. 이렇게 산이 높은 곳에 이렇게 이 지점에서 위치해 있는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도 열악하죠. 그렇죠. 위치도 별로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 관계도 안 좋고 또 물건도 노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모든 삼박자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거죠. 뭐 좋은 장점이라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직접 찾아갔을 때도 보면은 집이 너무 넓고 주차 공간도 거의 없고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할 수가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물건에 속한 것이죠. 자, 그래서 김병욱은 자연스레 선순위 임차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임차 보증금이 얼마가 되든지 낙찰자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낙찰자들은 이런 염려 때문에 선뜻 입찰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6,3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거의 한 30% 가격까지 떨어져 버린 형태였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을 인터넷으로 접하게 되면 당연히 포기할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물건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권리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권리 분석을 잘하니까 이런 물건은 당연히 피해야 되는 물건에 속하는 것이죠. 예, 권리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 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집의 평수가 14평 정도 되고요. 방이 3개입니다. 집주인과 방 한 칸을 쓰고 있는 김정임이 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물건을 한번 딱 스캔하면서 바로 이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보면 살인사건이 나도 너무 빤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그거를 무시하거나 굉장히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바르지 않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대다수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14평 정도의 방이 3개지만은 실제로 여기 구조가요. 베란다가 2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공간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방 한 칸에는 김정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방하고 문 앞에 방, 그 다음에 주방 옆방, 화장실 옆방이죠. 그 중에서 화장실 옆방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거기는 어느 정도 작냐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두고 이렇게 다리를 뻗어서 잘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누워봤어요. 그때 그랬더니 머리가 닿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방에 김정임 씨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신고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고 집주인이 그 큰 방을 쓰겠죠. 당연히 산다면. 그 다음에 작은 방이 또 하나 문 앞에 방이 있는데 이 방보다 살짝 큰 방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 3개짜리의 좁은 빌라에 3가구가 산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 김정임은 권리신고를 법원에 했고요. 500만 원짜리 세입자. 김병욱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식적 선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받으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서 신고를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맞죠? 거의 정상적인 사람은요.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돈을 준다라고 하면 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형식과 구색을 갖추기라도 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김병욱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그 외관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이 집의 전세금 수준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란 건 제가 입찰 당시에 5천인인데 김병욱의 전입 당시는 98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전세금이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낮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방 한 칸은 전체가 5천이고 그 전체가 김병욱 전입 당시에는 더 쌌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칸 정도를 500만 원에 살아버린 입장이라면 김병욱은 방 한 칸 정도나 임차를 하거나 그랬다면 한 500 정도일 것이고 소유자가 안 살고 큰 방과 방 한 칸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김병욱의 임차보증금은 2천을 넘지 않을 것이란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말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전세금 수준이 5천이다 이 말은요, 제가 투자 당시의 전세금 수준인 것이고, 김병욱이 전입할 당시의 전세금 수준은 아니죠. 전입 당시의 전세금 수준은 더 낮았을 것이고, 그쵸? 더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방 한 칸은 김정임이가 살고, 그러니 이 사람이 두 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2천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지금 2천일 때 시세는 한 8천만 원 되는 거였고, 감정은 6,300이었었죠. 6,800인가 6,300이었죠. 그런데 2천만 원대니까 예를 들면 제가 3천에 사고 2천만 원에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5천만 원이니까 당시의 전세금 수준으로 제가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천만 원의 시세니까 총 5천이 들더라도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세이브 될 수 있었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혐의점이 있었죠.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자, 만일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제시하면 소송이라도 불사할 각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드문 일이기에 확실하게 하는 길은 세입자 김병욱을 만나서 물어보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썼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물건이 상식선에서 선순위 세입자인 김병욱 씨가 권리 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정말로 침묵하고 정말로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 이거죠. 그랬기 때문에 강력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집에는 또 방 한 칸을 임차한 김정임이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판단을 하기에 도움이 됐던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물건을 외적인 거, 지금 이 생각은 언제 했냐면요, 바로 물건을 검색하면서 든 추리입니다. 요 두 가지 포인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 단계에서 이 정도의 강한 혐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그 물건을 조사할 어떤 열정과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 정도의 강력한 추리를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추가적인 시세 조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들을 더 조사하기가 바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들어보시고요. 요거를 공부를 해 놓으시면 유사한 사례들, 최근에도 저는 이 유사한 걸로 돈을 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한두 문제 풀다 보면 다른 문제도 응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열심히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